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중국사 다 끝났고, 일본사 부분을 할게요. 이게 이제 일본 이제 그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2주에 거쳐갖고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제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360도 이제 회전하는 그런 투인원 컴퓨터를 이용해갖고, 이게다가 이제 펜을 썼는데, 일단 펜 자체가 별로 안 좋고, 이게 가끔씩 먹덩이도 나더라고. 그래서 핀업도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패드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예, 아이패드 이제 하나 구입하고 아이패드하고 연동해가지고 미러링 해가지고 아이패드 화면을 띄워가지고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그걸 사고 어플을 깔았는데 이 어플 깔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예,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애플 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플 깔고 이제 한번 시범으로 돌려봤는데 이게 다 좋긴 좋은데 피납도 되게 좋고 매끈하게 이제 그 필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화면이 좀 축소된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여기 이제 쌍방향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약간 이제 그 화면이 한 그 70%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딱 중앙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 녹화하셔갖고 이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왼쪽이 좀 잘려서 나올 거예요. 왼쪽이. 그리고 왼쪽에 제 얼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한쪽 편에는 이제 강의가 이렇게 나오고요. 강의화면 나오고. 근데 봐도 그냥 무난해요. 예. 약간 이제 뭐냐면 폐쇄감이 좀 든다? 그 정도지 크게 뭐 강의 듣는 데는 무리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일본사 기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네, 좀 잠깐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안 보이시면 얘기하세요. 자, 최근에 한 2, 3년 전까지 이제 그 일본사가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일본사를 거의 안 내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일본사 내용 보시면 뭐 메이징시 뭐 간단한 거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 아니면 뭐 중국사하고 관련된 문제들 있죠. 이런 식으로 시몬세키 조약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일본사 단독으로 이렇게 문제 나올까 이게 좀 그렇지만 한번 예전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또 갑자기 나와버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사 관련 문제를 한번 이제 그 공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 일본사가 뭘 나왔냐? 일본사 나온 것들 보면 되게 고대하고 어디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냐면 아이고 잠깐만요. 자, 고대하고 근현대 중심으로 나와요. 고대하고 근현대.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중세 정도는 그냥 있고 다만 이제 근세 부분 이제 에도 막부 시대 때죠. 그래서 여기 기출 문제 나오는 거 보면 뭐 대정봉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자화번 개혁, 천보 개혁 최근에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 대개 보면 에도 막부 말기야. 자, 에도 막부 말기 때 주 나와요. 예. 그래서 요렇게 있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국풍문화라든지 다이가 계신 수도변천 가죠. 요 정도 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부분을 보면 도요토미 시대요시 있죠. 그래서 도요토미 시대요시의 신분 분리라든지 이런 퇴학 금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를 볼게요. 근현대 이제 당연히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죠. 메이지 유신.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신 개혁해갖고 이제 요 메이지 유신은 좀 다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요 내용은 파악할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유민권운동, 그 다음에
후쿠자 유키치 예전에 나왔죠. 타다노가 관련돼 갖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온 것인지 우리가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교과서 밖의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동방이 부분이에요. 동방이. 그래서 동방이에서 망원 권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헌법 개정 논의라든지 근대 청원권, 주권 관련된 문제 있죠. 그래서 청와 기간제설이나 국채명제, 주권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인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일단은 뭐 1점에서 2점이라도 벌 그 심정으로 제가 이제 강의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일본사 이제 전개 과정이 있는데요. 자, 일본사 전개 과정을 쭉 보면 조몬 야요이 시대가 있어요. 조몬 야요이 시대는 이제 있는데 그 전에 일본사도 구석기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예전에는 구석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저는 이제 구석기 유적이 이제 발견됐죠. 이하츠쿠 유적이라고. 그래서 구석기 유적이 있다고 이제 보면서 이제 일본사도 구석기에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조몽 야요이 시대인데 조몽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신석기 시대야. 그래서 조몽토기를 사용했다 해서 그 조몽 시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가 있어요. 야요이 시대. 자, 야요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냐?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청동기, 철기 시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예, 근데 일본에서는 청동기, 철기가 없어요. 이렇게 구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들은 야요이 시대에는 그 야요이 토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야요이 시대라고 하거나 아니면 금석 번용 시대라고 해요. 금속 번용 시대라고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 요걸 이제 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금이 뭐죠? 예, 금이 그 쇠야, 쇠와 관련된 청동기하고 철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석은 뭐냐? 석은 이건 신석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신석기하고 금속 그 청동기 철기를 같이 사용했다. 예. 그래가지고 금속 번용식이라고 해요. 이 시기를 우리처럼 청동기, 철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이제 그 야요 시대 들어가면서 청동기와 철기가 그 우리나라 순차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금방 같이 왔어. 한반도에 같이 들어왔어. 그래서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그 석기가 같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딱 말아서 끊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야요 시대 그냥 야요 시대, 금속 번용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분 시대가 있어요. 고분 시대. 자, 고분 시대는 대략 BC 3세기에서 AD 3세기 요 정도의 시기를 이제 고분 시대라고 하는데요. 요 시기 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야마토 정권이 등장했다는 거죠. 야마토. 자, 그래서 이제 야마토 정권이 등장해서 이제 전국을 이제 통일하는 그런 시대가 고분 시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마토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튼 뭐 소토코테저가 등장한다든지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아스카 문화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나라 시대야. 나라 시대. 그래서 이제 수도를 헤이종코 옮겼죠. 710년에. 그래서 한 100년 동안 이 나라 시대라고 해요. 여기 나라라는 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한국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붙이는 것 같은데 이 나라 부지에 이제 그 옮겼어. 기내 지역에 나라 분지가 있어요. 거기에 헤이초코라는 당나라 그 풍에 장항풍에 도시를 만들고 천돌됐어요. 예. 그래서 나라라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일본의 국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는 약간 틀렸어. 이거는
그 고분 시대 말기, 7세기 말에 이제 사용했던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 교과서가 이제 일본 국호 사용 부분을 나라 시대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최근에 이게 오류가 있으니까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보면 이제 곤쳐졌어요. 이게 아마 이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09년 개정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학구 문화 그러니까 나라 후기 때죠. 7세기 후반 때 사용해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나라시의 특징은 일본서기와 망혁진 같은 이런 그 책들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를 헤이안권으로 옮기죠. 헤이안권. 헤이안권은 오늘날 교토예요. 교토. 그러면서 이제 요때 나라 시대부터 이미 이제 율령제도가 붕괴됐지만 요때는 완전히 붕괴돼요. 그리고 장원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라이 계층이 등장을 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력을 커진 다음에 결국에는 12세기 말에 들어가서 그 간동 지역에 가마쿠라라는 곳이 있어요. 가마쿠라의 간동 지역에 가마쿠라 막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최초의 무인 정권이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원적인 정권, 교토의 조정과 대립하다가 나중에는 일원화되죠. 이 부분은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조크의 난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무르마치 막부가 있죠. 무르마치 막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무르마치 막부는 오늘날 이제 교토 있죠. 교토의 무르마치부에 만들었어. 그래서 무르마치 막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르마치 막부 말기에 들어가면 이제 쇼군의 권위가 한참 떨어져서 중앙 권력이 약화돼서 오니에 난 이후에는 전국 시대로 넘어가죠. 그리고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야? 오다 노부나가를 바탕으로 한 도요토미 시데요시 아니에요? 근데 도요토미 시데요시하고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 임진왜란이죠. 그렇지만 이제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몰락한 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죽고 나서 몰락하잖아요. 그리고 도쿠가 그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요. 에도 막부는 오늘날 간동에 그 교토라는 지역이 있어요. 도쿄라는 지역이 있어요. 도쿄. 원래 이제 간동은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의 근거지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근대적 도시를 만드는 거야. 계획 도시를. 그래서 그게 오늘날 수도였던 도쿄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에도 막부예요. 참고로 도쿄는 예전 에도라고 불렸어요. 자, 에도 막부 때 이제 막번 체제가 형성됐고요. 중앙집권적 봉건제인 막번 체제가 형성됐고 존인 문화, 상인 문화가 발달됐죠. 그러다가 이제 페이지 제도가 강제로 개항시킨 다음에 혼란을 겪다가 메이지 유신이 나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연도가 1868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뭐 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하고 같이 중국에서 진행된 게 있어. 이게 뭐냐? 이게 양무운동이야. 양무운동. 그래서 그 양무운동하고 메이지 유신의 어떤 차이점? 이게 이제 예전에 그게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양무운동이 일어날 때 그 메이지 그 일본에 뭐 일어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메이지 유신 기간은 상당히 길죠. 메이지 초왕이 통치했던 기간인데 이때 일본이 근대 국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제도나 문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이쇼 시대라고 하죠. 이 다이쇼 청왕이 집권할 때 이제 다이쇼 시대라고 하는데 요때는 다이쇼 민주주의,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행해지죠. 그리고 이제 쇼와가 있다가 군국주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뭐 이런 내용들인데 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 일본 사회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끊냐면 그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끊을게요. 2차 세계까지만 이렇게 해서 내용은 이렇게 하고 뭐 쇼와 시대나 그런 시대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쇼와 그 전후 그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그냥 보시고 싶은 분들만 보세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죠.
자, 아까 이제 선사 시대 중에 일본에는 원래 구석기 시대가 없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최근에 1949년 좀 오래됐죠. 이하츠쿠 유적에서 이 이하츠쿠 유적이 발견됐어. 이하츠쿠 유적. 예. 그래서 이하츠쿠 유적에서 구석기 유물이었던 타제석기가 발견됐어요. 타제석기. 그래서 일본도 구석기 시대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요게 좀 한국사하고 좀 연결돼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그 일본도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를 유물 발견했어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동강진이라고 아세요? 한경국도 지역에 동광진이라는 유적지가 있어. 거기가 한 20년 됐나? 그때 이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거야.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걸 덮어버린 거야. 왜 그러냐면, 일본에도 지금 구석기 시대가 없는데 한국에서 구석기 시대가 있다고 알려주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문화가 더 앞섰다. 그러니까 그 구석기가 앞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덮어버린 거야. 그래서 안 알려졌어요. 예. 그러다가 1960년에 이제 남한의 석장이 그런 것들이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이 구석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교과서에도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죠. 구석기 시대가. 자, 하여튼 일본도 이제 구석기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신석기 시대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신석기라고 하지 않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그 조몽시대라고 해요. 조몽시대를 왜 조몽시대가 하냐면, 이게 이제 그 토기가 그 구성이 뭐냐면 그 겉면이 승문이 나가지고 새끼줄로 이렇게 그 무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새끼줄 무늬로 생긴 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번 쓰면 승문, 일본식으로 조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조문 시대 유래가 이제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자, 여하튼 요런 그 신석기 시대를 조문 시대라고 하고, 요걸 이제 그 신석기 시대 이 특징들 보면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 세계적으로 비슷한데 뭐 마제석교 사용이 있다든지, 그냥 아직까지는 농경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수렵 채집 생활을 했다. 자, 근데 이제 일본에서 나온 책들 보면 뭐 조봉시대 말기 때 그 농경 문화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토기를 사용했다는 거야, 토기. 그래서 이때 토기는 조몽식 토기죠. 조몽식 토기. 그래서 조문토기라고 하죠. 조문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토기가 사용되면서 식료품을 가공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등장 야요이 시대예요. 야요이 시대. 이 야요이 시대는 금속 번용식이라고 하죠.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신석기와 청동기, 철기가 같이 사용했던 거고, 시기적으로 보면 그 BC 3세기에서 AD 3세기 요 시기야.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대인데 왜 중요하냐면, 일단 한반도에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청동기, 철기, 변홍사 기술이 받아들여요. 청동기, 정동.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이렇게 청동기와 철기가 같이 도입된 시기예요. 같이 도입됐던 시기인데, 그래서 그걸 금속 변홍식이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야유 시대 때 토기를 사용했고요. 야유 토기죠. 요때 또 눈여볼 때 뭐냐면 군이라는 게 등장해. 군이라는 건 뭐냐? 일본어로 국이라는 뜻이에요. 국. 국가 쿠니라는 거. 쿠니. 그래서 이제 요때 여러 부족 국가들 등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야마타이국이 등장하죠. 야마타이. 예. 자, 그러면 이제 아유 시대에 등장한 야마타이국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중국의 기록에 보면 그 위지 웨이인전에 보면 중국과 통교한 30개 군이 중에 가장 큰 세력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야마타이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기록에 보면 야마타이국에서 그 당시 이제 누가 통치하냐?
시미코라는 여왕이 통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미코 여왕. 그래서 이 문현 출신이고 제사장 출신인데 아마 이제 그 주술적 능력으로 바탕으로 해서 통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는 이제 여성들이 그 부족장이 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어요. 신라도 그렇고 신라도 여왕이 탄생했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제 예전부터 영적인 능력은 여자들이 더 뛰어나다 해갖고 여자들이 간혹가다 제사장 역할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도 그런 이유로 시미코가 그 왕이 됐을 것 같아요. 제정신적 국가죠. 근데 명목은 왕이지만 시미코 왕이지만 실제로 그 남자 형제들이 실제 통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 관계로서는 아까 이제 한반도로부터 천을 수입했고 중국의 이제 조공에서 친위 외왕 금인자수. 금인자수는 뭐인데 금인자수라는 거는 금으로 된 도장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글자가 적혀 있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친위 외왕이란 뜻이. 그래서 외왕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친위 외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발견이 되거든요. 예. 자, 근데 일본은 초창기 때는 여기 야요이 때는 그 중국과 교류를 할 때 주로 직접 가서 교류를 했어요. 그 한반도를 거쳐갖고 직접 가서 교류를 하고 그냥 한반도에서 여러 물자를 또 받아들이긴 하지만 외교 관계에서요. 근데 이제 그 통로가 막혔죠. 언제 막혔어요? 예. 낭랑 대방이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원래는 낭랑 대방을 거쳐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게 조공을 이제 바쳤는데 이게 막혔단 말이야. 근데 일본의 고대 국가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물이 상당히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이때는 백제와 접근하죠. 4세기 때. 그래서 백제에게 접근해가지고 백제를 통해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요. 이때부터 백제하고 그 당시 일본 야마토 정권이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예.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주로 낭랑 대방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중국에 가서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이 그 요 부분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위치 문제인데 야마타이국에 대한 위치 문제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야마토설과 구슈설 있는데 야마토는 기내라는 거죠. 지금 그 교토 일대를 얘기하고요. 규슈는 이제 여기인데 되게 한반도 물자를 받아들일 때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죠. 원래 일본이 한반도 문화를 받아들일 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 당시 직선항로가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부산에서 출발해서 근접항로로 스시마로 이렇게 갔다가 스시마에서 이끼로 갔다가 이끼에서 북큐슈 일대로 가요. 근데 고대 국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예. 자, 그래서 큐슈 지역에서 그 당시 야마타 해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일본에서는 야마타 해국은 그 뒤에 등장한 야마토국의 전신 국가다. 그러니까 야마타 해국이 발전돼서 야마타국이 됐다. 그럼 야마토 지역은 오늘 오사카와 교토 일대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내 지역이야. 국가 발전 단계에서도 이 야마토설이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일본 학계에서는 되게 야마토설을 주장한 설이 다수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이 쿠시설을 주장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있고 일본에는 쿠시설을 믿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해요. 예. 자, 하여튼 각각의 이제 입장이 있다는 거. 다수설인 야마토설, 그 다음에 소수설인 큐시설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되게 큐시설을 좀 지지하는 분위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고 그다음 야마토 조정을 좀 볼거요. 자, 야마토 조정이 이제 성립 시기는 고분 시대라고 해요. 고분 시대. 왜 고분이냐? 그 왜 고분 시대라면 예전 무덤이 만들어졌어. 고대 문화를 이제 형성할 때 이 고분 예전에 이제 큰 무덤 있죠?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져 갖고 고분 시대예요. 그래서 이 고분의 전국적인 보급과 함께 이 야마토 세력이 일본 열도를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고분 벽화 내용이 있는데 참고로 이거는 제가 이제 하룻밤에 있는 일본사 내용을 이제 스캔해서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일본사들 입문하실 때 이 책 보시는 게 제일 좋아. 일본 사람이 쓴 건데 되게 쉽게 접근하기 좋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읽은 다음에 뭐 동아시아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틀란스 중국사 있죠. 아틀란스 중국사 여기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커버하면 웬만한 일본사 다 문제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자, 하여튼 그 고분복화 보면 이제 그 고분복화 시기를 보통 그 정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요. 정기, 중기, 후기. 그래서 4세기에서 7세기 때까지 이제 고분시키는데 정기 시대와 중기 후기였는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정방후원본이라는 고분이죠. 이게 정방후원본이죠. 우리가 일본 시대, 일본의 고분 시대를 대표하는 그 무덤 형태가 전방후원본이라는 거야. 전방후원본. 상당히 중요한 무덤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쪽은 둥글게 생겼고 이쪽 밑에는 방형으로 생겼어. 원형과 방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제사나 무덤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크냐면 피라미드보다 몇 배나 커요. 그래서 그 무덤을 만들 때 땅을 파요. 땅을 파서 그 땅을 판 흙을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한 곳은 대개 보면 뭘로 채우냐? 뭐 채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물로 채우죠. 뭐 여기에 뭐 비가 쌓여가지고 나올 수 있고 지하수가 쌓여갖고 할 수도 있고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크다는 섬처럼 보여요. 네, 어마어마한 커져.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사카에 있는 다이쉐도 고문이 있어요. 다이쉐도 고문. 그래서 이 고문 형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이 정방을 보고 야마토 정권이 전국 정권을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왜 이런 고분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 하면 자기 권위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지도자 나중에 처형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큰 걸 만들었어. 왜냐면 그 역설적으로 권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6세기 때 들어와서 이제 뭐가 들어오죠? 불교가 들어와. 불교가. 이제 그러면서 이런 고분을 이제 안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제 이런 고분들 만들면 노동력도 많이 소모되고 국가 재정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권력을 기반을 확립됐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큰 무덤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가시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불교 도입되면서 불교 윤회사관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한반도식 이제 정방 후원본 형태가 등장해. 군직식 장국 고문은 한반도식 정방 후원본을 얘기해요. 한반도식 정방 후원본이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한반도에 보면 석간모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군식 돌방 무덤 같은 형태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군식 돌방 무덤은 이제 고구려 백제나 이런 것들 그렇죠. 사용했던 건데 되게 백제 계통의 무덤이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무덤 규모도 정방 후원보다 이 형태가 되게 작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면서 여기 묵신 사람도 이제 여러 이제 뭐냐면 호족도 집단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규모가 훨씬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청안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청안권이 강해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냐 큰 무덤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 불교의 영향도 있고요. 또 불교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무덤을 통해서 그 뭐냐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대지유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찰 있죠. 자기 시족의 사찰 요 사찰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 권위를 만들어. 그래서 권위를 이제 높이죠. 그래서 귀족들이나 왕들이 곳곳에 사찰을 만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발달하는 게 백제 문화, 불교 문화를 받은 아스카 문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야마토 정권 할 땐 보통 이게 여기 이 시기를 얘기해요. 6세기, 7세기 때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전에는 야마토 정권이 이제 전국 시대를 전국 정권으로 발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정기나 중기 이렇게 있고 중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방 후원분이라는 큰 무덤 양식이 등장했다가 나중에 후기 때 들어와서 한반도 계통의 구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자기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 무덤보다는
불교 사찰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4세기 전반에 보면 이제 야마토와 그 주변의 호족 통합을 해서 야마토 정권 형성됐고, 그리고 그때 이제 신화가 만들어지죠. 보통 우리가 일본의 건국시장, 건국을 이제 선조려면 아마테스 오미카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교과서에 실려 있게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책을 보시고요. 당군 같은 존재가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그러다가 이제 6세기 들어와서 이제 아스카 시대를 맞게 되죠. 아스카 시대. 요게 이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아스카 시대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게이타의 왕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게이타의. 이 게이타의 왕조는 어디에 있었던 왕조냐면 그 기내 지역에서도 좀 약간 외진 지역인 오미 지역에 있었던 왕조예요. 원래 오미에 있는 호족세로 보고 있어요. 자신들은 이제 청왕가 계통의 사람들을 주장하는데 실제 이제 청왕계 반개 계통 그 정도고 이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게이타 왕조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백제 계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혈통과 다른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 그래서 오늘날 청왕가의 기원이 됐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어디에서 받아들였냐? 대개 보면 백제에서 받아들였죠. 백제에서. 이때 이제 6세기 말경에 그 섭정이 됐던 소토쿠 태자가 쇼가시와 이제 세력을 잡게 되죠. 쇼가시 얘기는 좀 뒤에 얘기할 텐데. 자, 이 쇼가시 세력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중국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요. 되게 일본에서 이제 영향을 줬던 한반도 문화는 백제 계통의 문화였죠. 그래서 백제를 구달아가고도 했던 것도 그런 이유인데 어떤 문화들을 받아들이냐? 대개 보면 불교나 이런 건축 양식,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죠. 예. 특히 한반도의 철제 기술을 받아들여요. 원래는 일본이 천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5세기 말에 가서야 철제 기술을 만들어 자체 생산하죠. 예전까지는 한반도에서 받아들였다가 그 철제 기술을 이제 알려줬던 사람이 백제 계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제와 일본은 4세기 이후부터 아주 긴밀하게 영향을 줬다. 서로 피도 섞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스카 문화가 성립되죠. 요때 이제 소토쿠 태제가 불교를 독실하게 신봉해서 당시 수도였던 아스카 지방에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탄생이 됐다. 상당히 국제적이고 귀족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일본에서 이제 귀족들이나 얘네들 그 왕실들이 자기 그 개인 사찰을 만들죠. 자기 권위를 그 높이기 위해서 개인 사찰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불교를 받아들일 때 그 당시 충돌이 없었냐? 아니죠. 충돌이 많았죠. 그래서 보통 불교를 받아들일 때 이제 중심 그 가문이 쇼가시 가문이죠. 쇼가시 가문. 백제 계통에. 그래서 요 쇼가시 가문하고 불교를 받아들일 반대했던 모노베시가 이제 싸우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쇼가시가 이 모노베시를 척결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쇼토코 태조 연결해서 쇼토코 태조도 외가 쪽이 쇼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권력을 장악할 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불교는 백제로부터 도입을 했고요. 불교의 특징, 일반 불교의 특징은 심볼 스팍적인 특징이 있어요. 요 동아시아 교과에서도 나와 있는데 심볼 스팍은 뭐냐? 요 신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의 고유의 신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를 얘기하죠. 부처.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일본 고유의 신이 부처가 되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걸 본지 수적 사상이라고 또 얘기하죠. 좀 어려운 말로. 예. 그래서 수적이 여기에서는 본지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는 그 신이 불이 되는 거야. 신라에서는 본지가 수적이 되잖아요. 부처가 지금 신라 정통신으로 바뀌는데 거꾸로 됐어. 이거는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 일본에 보면 그 여러 신사도 있지. 일본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사들이 되게 많아. 예. 그래갖고 거기에 보면 도다이사가 있어요. 제일 큰 동대사.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치미 신사를 마치인데 하치미 신사는 그 절 안에 그 하치미라는 신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이제 뭐냐면 이런 그 신불스팍사성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정통신이 일본의 그런 그 정통신이 부처가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그 보통 큰 사찰에는 신사도 같이 있다. 네. 그래서 이는 신불 스팍사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메이지 유신 이후 때는 이제 신도를 자기의 이제 정통 종교화 시키는 과정에서 신부 분립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 불교 탄압이 있었는데 요거는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관련된 내용들 제가 불교 전파 과정을 좀 정리를 했는데 고구시대 때 6세기 때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됐고요. 그 다음에 나라 시대 때 이제 좀 얘기했지만 그 진호국가로서 불교가 등장했죠. 그래서 부처님 신을 통해서 그 외적을 물리친다. 그래서 이제 동대서 대불 같은 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이안 시대 때 보면 정통교가 등장해요. 이게 정통교가 등장해서 하는데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요게 이제 나중에 가마쿠라 시대 때 일본의 불교 대중화를 이끌게 되죠. 그리고 가마쿠라 시대 때는 가마쿠라 육불교가 있고요. 이때 이제 그 무사와 서민들에게 개방된 불교가 등장했고 그 무노마치 시대 때는 이제 정통 불교 중에 그 이끼라는 게 있어요. 무장 집단을 가지고 있어서 승려들이 무장을 해요.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 승려들이 이제 뭐냐면 그 순군이라고 그러죠. 무장을 하는데 일본의 순군들은 상당히 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국하고 그 우리나라 순군들과 완전 갭이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이끼라는 것들이 무장 봉기도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 대표적인 게 이꼬 이끼와 그 다음에 이런 종이 일으킨 법화 이끼가 있어요. 그다가 이제 에도 시대 때는 일본이 그 당시 불교 국교화 시키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기독교와 싸우는 과정에서 국교화를 시키는데 그래서 대다옥계 제도가 만들어져. 예, 이건 좀 뒤에 에도 시대 때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메이지 시대 때는 신부 불령을 내려서 불교가 쇠퇴했다. 그래서 불교가 탄압을 받게 되는데 요게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야마토 정권의 이제 일본 전역 지배 방식을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서포트즈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서포트즈 인증번호는 62번이에요. 62번. 적으셨죠? 자, 일본의 야마토 정권 처음에는 백제 계통의 지배 방식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야케라든지 두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구미노미 스코제 이런 것들은 다 일본식 그 정통 제도하고 그다음 백제 계통이 결합된 거야. 왜냐 백제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우지와 가비네 제도 이렇게 등등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 이제 보면 미야케 제도가 뭐냐? 자, 요 미야케 제도는 두창제라고 하죠. 두창제. 그래갖고 그다음 야마토 정권의 직할령이 있어요. 이 직할령이 이제 뭐냐면 미야케다. 원래 미야케는 창고라는 의미예요. 창고. 창고라는 의미예요. 창고. 그래서 창고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부분의 땅과 사람을 통치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요 일대를 장악한 거야. 근데 이 미야케의 또 특징이 뭐냐면 한 곳에 기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지역으로
분포돼 있어. 그래갖고 일본이 보면 대충 이렇게 있잖아요. 똥이 한 4개 딱 싼 것처럼. 그래서 요 기내 지역 여기인데 요 기내 지역뿐만 아니라 곳곳에 미야케가 있는 거야. 미야케가. 그래서 요 주변의 땅들을 뭐냐면 지배하는 거죠. 그 주변에는 또 호족도 있고. 그러니까 호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미야케라는 걸 설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목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미야케는 또 특징이 이 미야케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그 청왕가 그 국가가 소유한 토지가 아니라 청왕 개인이 토지한 개인이 청왕 개인이 소유한 토지예요. 미야케 특징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미야케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 미야케 제도는 나중에 이제 백제가 다이카 계신이 할 때 없어지게 되죠. 국가로 기속이 되는데 이건 좀 뒤에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군이노미 미야스코제가 있어요. 예, 이건 뭐냐면 과거 지역의 이제 토착 호족들이 그 야마토 정권에 통합되면서 요 지역의 영토 자기가 예전에 통치했던 영역의 영토를 인정받게 돼요. 통치권 대신에 자식들을 야마토 대왕에게 보내줘야 돼. 그래서 인지를 하는 거죠. 대왕에게 봉사를 하는데 자, 이 군이노미 미야스코제는 일종의 지방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뭘로 바뀌었죠? 네. 중국의 당의 율령제도가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현, 9년제도 바뀌었죠. 국연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근데 그전엔 구미노미 미야스코제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보내면 얘네들이 그냥 인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식들이 일종의 뭐냐면 봉사를 했는데 어떤 봉사를 하냐. 자, 우리 고대시대 발전 과정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초창기 때 있었지만 집안별로 각각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저기 군사적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집안은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집안은 뭐 내정을 담당하고 어떤 집안 치안을 담당하는 집안별로 이렇게 각각 역할을 하나씩 부담하고 그 경비도 자기가 부담하면서 국가에 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적인 관료가 없어요. 초창기 때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가비네 제도인데요. 자, 요 우리 가비네 제도가 이제 뭐냐 하면 일본은 상당히 이제 계층적 사회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계층적 사회 고대 사회의 특징은 그리고 이제 일본 그 야마토 정권의 특징이 호족 연합 정권이죠. 자, 근데 호족 중에서도 힘이 센 호족도 있고 힘이 중간 정도 되는 호족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강력한 호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차별해줘요. 그래서 그 호족 중에서도 좀 힘이 없는 애들은 거의 듣보잡이다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되는 애들은 거의 뭐 중정도 하는 게 거의 존재가 없고 중정도 되는 이제 호족도 있어. 얘네들 요 정도. 얘네들에게 이제 얘네 중상 정도 되는 얘네들에게는 뭘 주냐? 우지라는 걸 줘요. 우지. 우지. 그러니까 우지는 대개 보면 이제 그 성인들 일종 시죠. 시족이나 일족을 나타남으로써 조상계구나 동족의식 공유한 하나의 동족 집단에게 우지라는 신을 줘요. 시족. 예. 자, 그래서 그 통솔자는 뭐냐면 가미가 뭐냐 신이라는 뜻이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우지가미라는 건 각 시족의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당시 재정일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통솔자가 되고요. 우지가미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우지 밑도 이렇게 있고요. 구성원들. 그리고 각 우지마다 뭐가 있냐면 부곡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부곡은 뭐 하는 집단이냐면 자, 요 집단들은 어떤 종속 집단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예는 아닌데 예속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속민. 그리고 이 각기빼라는 그 예속민들이 나중에 다이카 계신 이후에 뭘로 바뀌냐? 얘네들이 이제 청왕 직할로 이렇게 바뀌죠. 공민이 되죠. 그래서 사민이 공민이 되죠.
이 집단들이. 요건 뒤에 이제 다이카 계시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비네가 뭐냐? 자, 요 우지 중에 모든 사람이 가비네 성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시를 우라고 하지만 시성이 있고 성을 받는 사람은 상위 계층을 말해요. 상. 응. 그래서 이 우지 가면 우지 빗도 중에 그 상위 가문들이 그 가문과 종사는 이랬다 성을 받아. 그리고 야마토 정권에 봉속을 하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 당시 전문 관료 시스템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집단은 뭘 받고 어떤 집단은 어떤 게 받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받아.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지감이 있는데 제 가비네를 봤는데 요 가비네도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여기 있지만 하나가 오미 집안에 있고요. 오미 쪽에 가비네를 받는 게 있고 무라지 집안의 가비네. 그래서 이제 오미와 무라지 두 개의 가비네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크게 이제 보면 그래서 되게 보면 가비네도 그 안에 여러 가비네가 있고 그 중에 오미 집단과 무라지 집단 여기 두 개의 집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잡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우지 가비네 제도가 이 시성 제도가 하는데 이 시성제는 나중에 이제 다이카 계신 이후에 해체되는 건 아니고요. 새롭게 이제 뭐냐면 청왕준신으로 다시 개편이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앞에 얘기한 게 도모노미스케 베미제, 그러니까 부민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되게 전문 조정에 배속돼 가지고 전문 기술자들 양성하는 곳이에요. 부민. 그래서 앞에 각기뼈하고 배미는 일종의 예속민 집단을 보시면 돼요. 각기뼈는 우지에 예속된 집단이고 부민은 조정에 예속된 전문 기술자 집단을 얘기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조종하고 통솔하는 사람을 도미노미스코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우지 가비네 그다음에 이런 제도는 그 일본 고유의 제도와 백제 계통의 뭐냐면 것들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청산됐던 것이 뭐냐면 다이카게 계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의의를 보면 우리 중심으로 그 당시 가베네를 위한 서열된 신분지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왕을 정점으로 지배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성립하여 그 당시 그 전국적인 성제도가 발전돼 갔지만 9세기 이후부터는 사회적 정치적 종속에 의해서 의미가 상실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왕권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이제 다른 의미를 띠고 있다가 9세기 때 의미가 상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래 시와 성이 합쳐져 있지만 그냥 하나로 합쳐서 시성이라고 하죠. 시성, 시, 또 성 이렇게 뭐냐면 그 같이 부르게 되죠. 이건 뭐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원래 시와 성이 떨어져 있었죠. 예, 시에는 북의 계통에 붙인 거고 성은 목의 계통에 붙였다가 이게 이제 전국시대 말기 되면 하나로 합치게 되고요. 원래는 지배층만 사용됐다가 피지배층 확대되고 이 과정이 우리나라 똑같아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시성을 사용했던 사람이 기조개혁만 사용했다가 나중에 메이시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세이코조 넘어갈게요. 세이코조. 이 세이코조는 이제 세이코는 어떤 사람이냐면 최초의 여왕이에요. 일본 역사에 보면 여왕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몇 명인데 그 중에 최초의 여왕이 그 세이코야. 그래서 아스카 지역에서 이제 중심으로 통치를 했는데 요때 이제 그 지배 가문은 쇼가시예요. 백제 계통이죠. 이 쇼가시가 이제 주도를 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슈슈초왕을 암살하고 쇼가는 우마코라는 인물이 여왕으로 즉위시켰어요. 여왕을 즉위시켜서 일본 최초의 여왕이 됐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쇼토쿠 태조가 있어요. 황제였던 쇼토쿠 태조와 협력하에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이제 뭐 개혁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자, 뭐 개혁 내용 보면 의례를 개정하고 예전에는 주로 귀족 집단들이 각각의 업무를 맡아갖고 했잖아요. 전문적인 관료 시스템이 없다고 했죠.
근데 간이 12기조를 만들어요. 간이 12기조. 헌법 17조를 만들어. 그래서 나름대로 법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역사 기록물도 편찬했다고 해요. 청왕기나 국기 이런 것들 편찬했다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 네, 그래서 요건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볼 게 외교인데, 외교는 견수사를 파견했다. 수나라의 견수사를 파견했어.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견수사를 파견해서 왜 파견했냐? 발달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대학의 신의 어떤 주요 신정권에 이제 나중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 문화의 수요. 이거 나중에 견수사가 이제 당나라 바뀌면서 경당사로 바뀌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까기 신이나 이렇게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되게 보면 견수사 파견했던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중국식 기록인데 문제라든지 양제 때 그 일본 사신 때 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순화와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시험에 나왔어. 근데 얘네들이 좀 약간 보낼 때 좀 건방지게 이제 뭐냐면 친서를 보냈는데 어떤 식으로 보냈냐? 문제 때 보낸 친서가 600년에 나는데, 자, 외양은 청을 형으로 삼고 이를 제하로 삼는다. 그러니까 하늘을 형으로 삼고 태양을 동서로 삼는다는 거야. 좀 건방지죠. 더 건방지게 양제 때 보낸 신서예요. 자, 해가 뜨는 동방의 천자가 해가 지는 서방의 천자에게 국서를 보낸다. 참. 여기에서 해가 뜨는 동방의 천자는 누구겠어요? 1번이죠. 해가 지는 서방의 천자는 누구겠어요? 중국이죠. 예. 좀 양자 입장할 때는 상당히 뭐냐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내용인데 꼭 참았어. 왜냐면 양자 입장할 때는 지금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 좀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절단과 함께 일본 사절단과 함께 그 친서를 가지고 그 파견했다고 했죠. 그 수나라가 일본의 그 사절단 파견인데 거기 파견된 그 사절단이 사절 그 사람이 멍청해갖고 잊어먹었어. 전달해주지 못했다고 그래요. 자, 그 후에 일본은 견수사, 경단사를 통해서 중국 문화를 수용했고요. 동아시아에서는 여기에서 조공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봉이 아니라 조공 관계가 맺은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조공 책봉 관계를 계속 봤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좀 특징이 뭐냐면 얘네 필요할 때만 맞아요. 그러니까 5세기 때 그 전에 이제 조공채권 관계를 맺었다가 남북조 시대 때죠. 그래서 조공채권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야마토 정권의 권위 높이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책봉도 받고 그다음 버슬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딱 끊어졌다가 150년이 지나갖고 또 이렇게 견수를 받는데 이때는 책봉만 받고 조공만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 말기 때 또 끊어지죠. 경당사 이제 파견이 끊어지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르마치 막부 때 자기 필요에 따라 또 뭐냐면 초기 때 조공 책봉 강령을 또 맺죠. 그러다가 이제 전국시대는 또 끊어지고 그건 거야. 그거는 맺지 않았죠.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뭐냐면 그냥 부분적으로 맺어요. 어쩔 때는 조공 채권 맞을 때도 있고 조공 관계를 맺을 때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조공 채권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다 건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들 공격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중국도 별 관심이 없고 얘네는 독자적인 또 연어도 쓰고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친백제 성향을 띠고 있죠. 왜냐하면 소가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친백제적 성향을 동시에 띠고 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소가시가 몰락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왜 몰락을 했냐면 그때 이제 견수사를 파견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견수사들 들어온 사람 보니까 얘네들 입장할 땐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는데 쇼가가 얘네들이 쇼가씨가 이제 청왕을 겁박을 해갖고 지 멋대로 뭐냐면 정치를 한단 말이야. 안 되겠다. 나 이거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 나가토미노 가마타리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을 해갖고
그 당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을사의 변이라고 하죠. 이걸 이 을사의 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쇼가시가 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고토코 청왕이 즉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왕족 중심의 권력 집중이 도모되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주도층이 누구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족 출신이었던 나가노 오우에노가 있어요. 나카노 오우에노 한족 출신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그 유명한 사람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있죠. 자, 나카타리인데 요 사람은 이제 견수사에서 이제 도와서 견수사를 인물들 이끌었던 인물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그 을사의 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고토코 청을 내세워서 다이카 계신을 이끌었던 주역들이죠. 그래서 이 나카노 우에노가 이제 뒤에 뭐가 되냐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청왕이 돼요. 어머니 세웠다가 덴지 청왕이 돼요. 덴지 청왕이 되고 그다음 나카노미 가미타리는 이 나카토미라는 성을 이제 갈아치우고 후지와라는 성을 받게 돼요. 예, 많이 들어봤죠. 후지와라는 어디 때 성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나라나 해안 시대 때 권력을 장악했던 그 가문이 후지와라시잖아요. 요 서의 그 후지와라 가문의 선조가 된 사람이야.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이 두 명이 그 다이카 계신을 이제 뭐냐면 이끌었다. 상당히 중요하죠. 다이카 계신 내용이. 그러면 다이카 계신을 이제 볼게요. 자, 요 사료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일본 서기에 있는 사료거든요. 근데 이제 요 일본 서기에 있는 사료 개신지조라고 하죠. 요거는 좀 약간 이제 뭐냐면 학계에서 못 믿고 있어. 이거는 후대에 조작된 거다. 그래서 요게 있는 내용이 실제 다이카 계신 때 이루어진 것보다는 그 뒤에 행해진 것들을 소급해서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일본서 공부할 때 그 정도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고 요것만 이제 딱 정확하게 보고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교과서 쪽으로. 자, 거기에 보면 옛날 청왕이 그 왕실에서 사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설정한 백성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와 곳곳에 왕실 직한형. 요거는 이제 아까 뭐라고 했죠? 네. 그 당시 이제 거기를 왕실이 사적으로 이제 소유한 토지를 미약계라고 했죠. 미약계 두창 한자로 적으면 자 그리고 이제 호족들이 사적으로 소유한 부국민 그래서 미약계와 부국을 또 그곳에 사유지를 폐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뭘 하냐 공지 공민화 시키는 거죠. 예전에 사지 3인화 정책을 공지 공민화 정책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때 사지라는 것과 3인은 미약계와 부국을 폐지하고 다 국가를 직속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도성제도를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경이라고 하죠. 보통 경, 수도 경자. 예전에는 수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경이 있는데 궁 주변에 이제 뭐 있다가 여기 궁에 만들고 살다가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궁이 있고 그 주변에 그 강청이 있고 그 주변에 또 좀 성이나 민가가 있는 그런 도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얘네들이 미아라는 궁만 있었고 곳곳에 옮겨 다녔어. 수도가 많이 변천이 돼.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경이라고 그걸 만들어서 수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뭐 헤이 쫓고 헤이 안고 이거 꽃자 붙인 거 있죠. 다 경자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야. 중국 제도거든요. 중국의 당나라 시스템을 받아들인 건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얘기했지만 요게 실제 그때 당시에 시시했냐 그 나중에 일 아니냐 보는 게 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지방행정 교육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걸 이제 호족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이 구니노미 미야스코 제도라죠. 아주 힘든데. 자, 요 구니노미 미야스코제를 요거를 뭘로 바꾸냐? 자, 요걸 이제 뭘로 바꾸냐면 중국식 군현제도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군혁제를 바꾸죠. 군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군을 두고요. 아니, 현을 두는 게 아니라 국을 두네. 국이 있고 군이 있고 그 다음에 리라는 제도를 해주죠. 그래서 군하고 군까지는 관리를 파견하고요. 리는 지방자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죠. 관리를 파견은 국까지만 파견하고 제가 말 잘못했네요. 예, 국하고만 제가 다시 할게요. 국은 관리를 파견하고 그 다음에 군은 현지 토착인들을 임명하죠. 리가 있고 자 이런 식이 됐다. 이때 국이라는 건 나라 국자지만 나라는 의미보다는 지방행정단 중에 우리처럼 도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호적이나 혹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논밭을 나눠주는 법을 만든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반전 수수제를 얘기하죠. 중국의 군현제를 영향받았죠. 중국의 군현제가 아니라 계속 실수하네. 군전법을 영향받은 거죠. 예. 그래갖고 중국에 보면 군전법이 있고 그리고 그거 바탕에 조용조나 그 병역을 부과하잖아요. 부용제를.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토지 나눠주고 세금 징수하고 군역 부담하고 예. 그런 식의 시스템이었는데 부병제, 조용조, 군역 군전제가 삼일체적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이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일본도 반전수수제를 통해서 공직공민한 그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땅을 받은 사람이 또 세금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군역도 갖다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뭐냐면 유지됐다가 나라 시대부터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하고 해양 시대 때 완전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신 이제 이런 시스템 대신에 장원제라든지 사무라이 계층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목적을 볼게요. 이 목적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 좀 외워두셔야죠. 당의 율령체제를 수용해서 강력한 중앙 국가를 수립해서 토지와 인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한다. 3인 사지를 공민 공제화시킨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측면에 개신지조라고 했죠. 그래서 개신지조를 공부해서 있고요. 이 내용 아까 좀 얘기했어. 국가의 통일적인 세제를 정비하고 그 지방행정구역을 아까 얘기했지만 군제도 공치고요. 그다음 호적과 개정을 이제 만들어서 반전수수법을 실시하죠. 중국의 당나라 영향을 받은 그래서 전국의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고 배민 미약계 그러니까 예전에 호적과 청왕이 통치했던 구역을 사진삼인화 폐지하고 공직공민화 시킨다. 그리고 수도를 아스카에서 나니아로 청도했어요. 아스카에서 나니아. 그래서 이제 아스카에서 이 나니아인데 나니아는 오사카예요. 오사카. 이 오사카는 백제계통의 사람들이 만든 수도예요. 백제계통의 사람들이. 그럼 오사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항구 도시잖아요. 그럼 왜 여기 하냐? 대륙의 문화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측면에서 오사카가 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습직제를 폐지하죠. 그리고 간이제 13개제를 이제 성립한다. 그리고 종전의 스이코조에서 더 확대됐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뭐냐면 각각의 부족들이 맡는 그런 일 대신에 전문적 관료들이 맡는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종전의 건 다 폐지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가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전의 부족 단위로 맞는 그런 그 형태도 오지 단위로 맞는 형태와 그다음에 간이제 형태의 어떤 간류 시스템 공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럼 다이카 게신이 왜 일어났냐? 그 좀 대외적 배경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변에 어떤 그 한계에 되게 민감해요. 자기끼리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민감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주변 민족부터 침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막 왕조가 교체되고 국제 환경이 바뀌면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그것보다 대응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본은 자기끼리 살다 보니까 외부의 충격이 민감도가 훨씬 더 우리보다 더 큰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좀 약간 충격 줬다.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자체 교육을 해요. 그럼 다이카 계신도 마찬가지야. 이 다이카 계신의 때가 몇 세기죠? 7세기 중엽이죠. 7세기 중엽은 어떤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이 있을 때가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하고 막 그런 시기였단 말이야. 그리고 당나라가 이제 뭐냐면 한반도에 또 들어와서 영향력 행사하기 시작했던 데고. 자,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특히 백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당시 이제 일본 그 지배층 입장부터 이게 자기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뭐냐면 자기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백제하고 좀 관계를 이제 쳐내자. 백제와 관계 끊고 이미 백제 망했던 때니까 하여튼 관계 끊어버리고 뭐냐면 친신라 쪽으로 넘어가. 달깔기 있을 때는 친백제에서 친신라 쪽으로 넘어갈 때요. 이때 그래서 나가노 오우에나 나가토미 가나토이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뭔가 대륙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무장을 하려고 해. 나당연합군이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위기 시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말기 때 들어가면 이 고토코 청왕하고 그 얼굴 마담이었죠. 얼굴 마담이었던 고토코 청왕과 실세였던 나가노 황제에서 권력 투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토코 청왕을 쳐내죠. 그래서 나가노 황제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자기 어머니였던 사이메이 청왕을 내세워요. 그리고 예전에는 친신라 정책이었는데 다시 친백제로 넘어가. 이 과정에서 그리고 나가노에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친백 원래 백제계통 사람이에요. 근데 잠시 이제 위기심 느껴갖고 친신라 정책으로 나섰다가 친백제 정책으로 넘어가고 요때 그 사이메이 청왕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백총강 전투가 이뤄진 거야. 예,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나당연합군이 우리 공격하고 있겠다 해가지고 아스카로 천도했다가 다시 어디로 천도하냐면 오미도 천도해. 오미라는 거는 그 기내 지역에서 좀 구석진대요. 왜 이렇게 구석진데도 천도하냐? 여기 나당연합군이 들어올 때 항구에 있으면 나니아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륙 쪽으로 간 거야. 내륙 쪽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신 이후의 정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총관 전투를 했다. 그래갖고 그때 백총관 전투에서 병력을 파견했던 사람이 나가노 황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백총관 전투 했지만 졌죠. 패배를 했죠. 나당연합군에게. 자, 그리고 그 보복이 들어서 오미도 천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미도 천도하고 주변에 백제식 상성을 만들어요. 백제 도레인들 받아들여갖고 그 당시 큐슈 일대와 그 다음에 북큐슈 일대, 그 다음에 센토나이카 네 부분에 백제식 상성을 만들어갖고 나당연합군의 침입을 막죠. 막으려고 하죠. 그리고 나가노에가 이제 자기 어머니가 죽자 자기가 이제 실제 그 청왕이 되죠. 이게 덴지 청왕이에요. 덴지 청왕.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당시 덴지 청왕까지 한번 중심으로 한 아스카 다이카 귀신과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데무 진토 청왕을 관련된 내용을 데무 진토 청왕 특히 데무 청왕은 되게 중요한 청왕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